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집합 건물부터 볼게요. 자 요약집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 게 민사특별법이죠.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은 4편입니다. 4편. 4편이 민사특별법에서 출제되는 게 6문제. 6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민사특별법에서 나오는 특별법이 총 이제 5가지죠. 5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일단 임대차 보호법이죠.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자,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이 2가지가 있어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있고,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있고. 이렇게 2가지죠. 2가지. 그죠? 2가지. 이렇게. 자, 그리고 봤던 것이 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가담법이라고 불러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 채권자가 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하는 거였죠.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자, 그리고 지금부터 보는 게 집합 건물과 관련된 법입니다. 집합 건물. 근데 잘 보시면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여기서 소유랑 관련된 거. 소유랑 관련된 거. 여기 좀 보고요. 관리 같은 경우는 버리세요. 관리는요. 버리세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양 많고 어디서 나올지 예측 안 되고 나오면 틀리기 때문에 보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보고 틀리는 거랑 안 보고 틀리는 거는 많이 다르죠. 이 느낌이. 그죠? 안 보고 틀리는 게 훨씬 나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실법. 부동산 실권리자.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보지 않았던 이 2가지 특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별법 몇 개예요? 5개죠, 그죠? 5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3, 4, 5, 5개입니다. 자, 그러면 집합건물부터 좀 보죠. 자, 135페이지로 오세요. 집합건물. 자, 소유랑 관련된 부분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전유 부분이라고 돼 있죠. 전유 부분. 일단 집합건물 하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5층짜리 아파트 있어요. 이렇게 5층짜리 아파트. 올라갈수록 좁아지네요. 자, 5층짜리 아파트. 자, 이렇게 있고 중간에 계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계단이나 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각각의 호수가 있겠죠. 호수. 101호, 102호, 뭐 201호, 202호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302호다. 302호. 그럼 302호 이런 부분을 이제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컫는 요 부분, 여기를 가리켜서 이제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유 부분. 집합 건물은 그리고 아파트는 이렇게 한 동의 건물이라서 한 동.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따르면 물건이 한 개이기 때문에 소유권도 한 개인 게 원칙이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각각의 호수에 대해서 개별적 소유자들이 다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동인데 하나의 물건인데 그 일부분에 이렇게 전유 부분만의 소유권이 성립하게 되죠. 이런 걸 가리켜서 구분 소유권이라 그래요. 구분 소유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외다. 그죠? 전유 부분. 자, 뿐만 아니라 이런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리켜서 공용 부분이라 그래야 공용 부분. 뭐 옥상도 그렇고, 뭐 지하 주차장 이런 부분들 같이 쓰는 거잖아요. 공용 부분. 자, 그리고 이 아파트, 이 건물 밑에 이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합니다. 대지 사용권. 그래서 집합 건물 관련해서 이 소유 관련된 파트는 크게 3가지를 정리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첫 번째 전유 부분. 여기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공용 부분. 세 번째 대지 사용권.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관리 부분은 어떻게 하고요? 버리시라고요. 관리는요. 버리세요. 네, 버리세요. 자, 전유 부분 보죠. 개념.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되는 한동 건물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부분이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현관문이 다 따로 있죠. 이 전유 부분 각각 개별적 호수들이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가네. 그러면 구분 소유권이 어떻게 성립하게 되느냐. 일단 당연히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분 행위도 필요합니다. 구분 행위. 구분 행위의 뜻이 2번에 나오죠.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가네. 처분의 일체성입니다.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 그리고 전유 부분하고 대지권은 분리 처분이 금지가 된다는 거죠. 같이 처분하는 거예요. 같이 처분. 예를 들어 이 전유 부분을 이 302호를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요. 갑이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고, 예를 들어 뭐 301호는 뭐 을이 소유하고, 뭐 401호는 뭐 병이 소유하고,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302호를 갑이 소유하고 있다면은 이 공용 부분이나 대지 사용권 같은 경우는 각각의 구분 소유자들이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유. 함께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 갑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도 지분 가지고 있고. 그죠? 또 어디에도 지분 가지고 있고. 여기에도 지분 가지고 있고. 지분이 있는 거죠. 지분이. 그러면 지분이 있기 때문에 갑이 이 302호 전유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하면, 예를 들어 A한테 매각을 해서 이전 등기를 해가지고 전유 부분의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A한테.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대지 사용권에 대한 지분,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전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무슨 성이죠? 이런 게 무슨 성? 부정성이죠. 부정성. 부정성이잖아요. 302호의 소유권이 A한테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지분도 함께 넘어간다는 거죠. 주종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 사용권을 종된 권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지상권이나 토지 전세권과 같은 종된 권리로 볼 수가 있다. 자, 다음 밑에 양가로 2번입니다. 공용 부분으로 갑니다. 자, 종류는 두 가지예요.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공용 부분인 거. 그게 구조상 공용 부분이에요. 계단, 복도, 옥상, 엘리베이터, 또 뭐 있을까요? 뭐 지하 주차장 이런 것들. 따라서 당연히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니은에 나오듯이 등기 안 해도 돼요. 당연히 공용 부분이라서. 자, 근데 2번에 보시면 규약상 공용 부분 나오죠. 자, 이거는 구조상으로는 전유 부분이지만 이 관리 규약에 따라서 공용 부분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단지 안에 있는 뭐 어린이집, 노인회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규약에 따라 공용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공용 부분이라는 그 취지를 등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자, 밑에 간 보존행위. 공용 부분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할 때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거. 이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각 구분 소유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공유의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별표시요. 공용 부분의 사용은 지분 비율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용도대로 하는 거예요. 지분 비율이 아니라 뭐라고요? 용도대로. 지분 비율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지분 비율이면, 만약에 지분 비율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만약에 좁은 평수에 산다. 그럼 엘리베이터 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발 떼야 돼요. 한 발 떼야 되죠. 아니면 엘리베이터 하루에 뭐 3번밖에 못 하는 이렇게 제한을 걸어 놓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용도대로. 자, 그리고 밑에 줄 득실 변경. 공용 부분 득실 변경은 따로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갑의 302호가 A한테 넘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지분도 다 넘어가는 거지. 공용 부분의 지분, 대지 사용권의 지분 따로 등기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거 등기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등기부가 엄청 두꺼워지겠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따로 등기 안 해도 돼요. 자, 밑에 줄 분할 청구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분할하겠습니까? 자, 밑에 줄 취득시효 안 됩니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취득시효에 따라서. 밑에 줄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 설치 보존 하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 입혔다. 그럼 그 하자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하자가 어디 있는 걸로 추정한다고요? 공용 부분에 있는 것으로. 하자는 공용 부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있었던 거죠. 여기에 지하 주차장이 있었던 거죠. 지하 주차장이. 지하예요, 지하. 지하예요. 차가 대져 있었죠. 차가 이렇게 있었어요. 차를 이렇게 못 그리겠죠. 차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지하 주차장 천장 있죠. 천장. 천장 거기에 뭐 이렇게 배관이 터져가지고 다 흘러내린 거예요. 뭐 쇳물 같은 게 다 흘러내려 버린 거죠. 차가 완전 망가져 버린 거죠. 이렇게 다 뒤덮어 버린 거죠. 이렇게. 그럼 뭔가 하자가 있었고 건물에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로 인해서 차주한테는 손해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하자를 어디에 있는 걸로 볼 거냐? 이 하자를 만약에 전유 부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마침 여기 살고 있었던, 마침 여기 102호에 살고 있었던 A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자가 어디에 있다면, 전유 부분에 있다면 A 혼자 다 책임져야죠. 근데 이런 하자는 전유 부분에 있기 때문에 A 혼자 책임져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자가 있을 때 어디에 있는 걸로 추정한다고? 공용 부분에 하자가 있는 걸로. 공용 부분에 하자가 있는 걸로 추정한다고요. 추정. 그러니까 손해배상도 이 각각의 구분 소유자들이 다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혼자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할 필요 없다. 공용 부분에 있는 걸로 추정. 뒤로. 대지 사용권이요. 지상권하고 비슷한 거예요. 건물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다. 당연히 분할 청구할 수 없고요. 밑에 칸. 자, 그 밑에 칸. 처분의 일체성이요. 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없습니다. 2번이요. 전유 부분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 대지 사용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게 바로 저당권의 효력이었죠. 그죠? 저당권의 효력이요. 저당권의 효력이죠. 자, 302호 이 전유 부분에 대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전유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들어왔어요. 저당권자가. 그러면 이때 이 저당권의 그 효력은 302호 전유 부분 여기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된 권리에 해당되는 공용 부분에 대한 갑의 지분, 대지 사용권에 대한 갑의 지분에까지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302호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하면은 그를 낙찰받은 자. 예를 들어 B가 낙찰받았어요. 낙찰. 축하드립니다. 낙찰. 짝짝짝. 낙찰받았다. 그럼 낙찰받은 B는 302호만 낙찰받는 것이 아니라 공용 부분 지분, 대지 사용권 지분 다 같이 낙찰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 근데 3번을 주의하세요. 분리 처분 규약이 있으면 전유 부분하고 대지권 분리 처분도 가능하다는 거죠. 규약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규약이 있다면. 자, 밑에 별 표시요. 구분 소유자가 대지 사용권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더라도 그 지분은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기존 공유하고 좀 차이가 있죠. 자, 밑에 양괄호 4번에 보시면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맨 밑에 칸 체납관리비 승계 여기만 보고 넘어갈게요.
전유 부분의 체납 관리비 같은 경우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승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갑이 소유하던 302호 있죠. 이거를 얘가 경락을 받은 거죠. 경락을. 그럼 얘가 승계인이죠. 승계인. 근데 저놈이 관리비를 안 내고 있었던 거죠. 관리비를. 관리비 연체된 거죠. 그 관리비, 갑이 연체했던 관리비에 대해서 이 승계인이 어디까지 책임지냐는 거죠. 일단 전유 부분 관리비는 승계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관리소에서 얘한테 전유 부분 관리비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302호에 대해서. 근데 승계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2번에 나오는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입니다. 이거는 승계가 돼요. 예? 승계된다는 거죠. 근데 3번에 보시면요. 근데 또 연체료는 또 승계 안 돼요. 3번에.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승계가 되지만 그에 관한 연체료까지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관리는 버리세요. 버리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특별법으로 바로 갑니다. 부실법으로 144페이지. 자, 민사특별법 5가지 중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명의신탁을 알아야 돼요. 명의신탁. 당사자들이 약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약정을요. 명의신탁이라는 약정을. 명의신탁. 오늘 5월 18일 아닙니까? 그죠? 5월 18일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제일 많이 하셨잖아요. 명의신탁을 이분이 제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으니까 부동산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옮겨 놓는 거죠. 명의만 이렇게 옮겨 놓는 거죠. 소유권 넘기는 거 아니에요. 뭐만 넘기는 거? 명의만 넘기는 거죠. 명의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재산 은닉이죠. 재산 은닉. 그죠? 재산 은닉하려고. 재산을 은닉하려고 숨겨 놓으려고 세금을 안 내려고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좋은 의도로 안 좋은 의도로 명의신탁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명의를 넘기는 자 이분을 가리켜서 신탁자. 이분을 신탁자라 그러고요. 명의 넘겨 받으시는 요 분을 가리켜서 수탁자라 그래요. 신탁자와 수탁자. 명의신탁이 하도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실법을 만들었어요. 부실법을 잘 보면 이 법 이름 자체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명의등기는 누구 명의로 하라는 거예요? 실권리자 명의로,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때려잡겠다? 명의신탁을 때려잡겠다는 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고. 그죠? 예. 이 어느 정부에서 만들었죠, 이 법을? 김영삼 정부에서 만들었어요. 금융실명제 하면서 같이. 금융실명제 하면서 같이. 차명으로 하지 말라고. 그죠? 차명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분이 법을 딱 이렇게 제정 시행을 하면서 앞으로 명의신탁하면 이거 다 무효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무효. 야, 명의신탁 이제 다 무효다 이제. 현 시점부터 이제. 명의신탁은 무효고 수탁자 명의로 경료된 등기 있죠? 야, 이것도 이제 무효다, 무효.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여전히 누가 소유자? 여전히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죠. 이분이 소유자죠. 자, 근데 여기서요. 을이 만약에 딴 마음을 품고 제3자한테 매각을 해서 이전 등기해버리면 제3자한테 이전 등기했을 때 제3자는 무조건 보호해줄 거야. 얘는 선악불문하고 유효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선악불문하고 유효다. 하지 말라는 명의신탁을 했기 때문에 신탁자든 수탁자든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겠다. 무조건 누구 거? 제3자 거라는 거죠. 제3자 거. 이게 이 법의 취지예요. 첫 번째 취지. 명의신탁의 효력을 뭘로 하겠다?
무효로 하겠다. 이게 이 법의 취지예요. 두 번째, 제3자한테 넘어가면 어떻게 만든다? 유효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부실법이에요. 부실법. 그죠? 명의신탁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공부하다가 명의신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특별한 말 없으면 효력이 뭐라고 인식해야 돼요? 무효다, 무효다. 이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바로 연결돼야 돼요. 명의신탁 나오면 무효다, 무효다. 그죠? 무효죠. 왜 무효겠어요? 미음으로 시작하죠. 미음으로 시작. 그죠? 미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효라는 거지, 무효. 미음으로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무효였던 거죠. 자, 근데 적용 범위 보세요. 적용 배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했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던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였죠. 이거는 부실법 가지고 제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재하지 않겠다. 2번이요. 목적물을 구분 소유하기로 하고 등기는 공유로 했을 때 이를 가리켜 상호명의 신탁이라고 해요. 자, 3번의 신탁법상의 신탁. 자, 그러니까 이 법에 적용이 배제가 된다는 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부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한다고 제재 안 한다고, 제재 안 한다고, 제재하지 않겠다고. 자,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말하는 거죠. 제재하지 않겠다. 자, 두 번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줄여서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도 해요. 다른 말로.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신탁법상의 신탁. 신탁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신탁. 그건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적용되지 않고 제재 대상이 아닌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담보를 한번 볼까요? 양도담보요. 양도담보라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을 때 채권자의 명의로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해 놓는 거죠. 그럼 이전 등기 격려받은 자가 바로 양도담보권자잖아요. 양도담보권자. 근데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명의로 격려되더라도 목적물의 소유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소유자 누구죠? 갑이잖아요. 갑. 뭐를 거쳐 얘가 소유자 되죠? 청산 절차. 그죠? 청산 절차 거쳐 얘가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명의 신탁하고 대단히 비슷하다고요. 실질적 소유자는 갑인데 신탁자가 소유자인데 수탁자 명의로 등기만 격려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 소유자가 갑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을명의로 돼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법률이 따로 있잖아요. 가담법. 그걸로 제재한다는 거죠. 따라서 부실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자, 그리고 상호명의 신탁이요. 상호명의 신탁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고도 해요. 자, 이렇게 토지가 있고 갑과 을이 현재 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가. 각각의 지분은 2분의 1씩. 그러면 갑의 지분도 그렇고, 갑의 지분도 그렇고, 을의 지분도 그렇고 다 퍼져서 존재하죠. 퍼져서. 이게 공유의 모습이죠. 근데 내부적으로 소유를 할 때는 야, 여기를 내가 소유할게. 여기는 네가 소유해라. 우리 각자가 이렇게 소유하도록 하자라고 구분 소유를 하고 있는 형태. 그래서 공유하고 구분 소유를 합쳐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두 가지 합쳤다는 거죠. 합쳤다. 그럼 이럴 때 법리는 어떻게 되냐? 외부적으로는 공유죠. 외부적으로는 공유다.
자,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예요. 이렇게 내부 외부로 나눠서 법리를 판단하셔야 돼요. 복잡하다는 거죠, 이게. 그럼 예를 들어 여기를 제3자가 무단점유를 하면 여기를 제3자가 무단점유를 하면은 물권적 청구권, A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 갑이 행사해야 되겠어요? 을이 행사해야 되겠어요? 네? 갑이 해야 된다, 을이 해야 된다.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같이 하는 건 아니고 둘 다 가능한 거죠. 둘 다, 그죠? 같이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외부의 제3자가 무단점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구분 소유로 봐야 된다, 공유로 봐야 된다. 이거는 공유로 봐야 되죠. 공유로. 그죠? 외부 관계 공유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갑도 A한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없고, 행사할 수 있고, 을도 할 수 있고요, 없고요. 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공유이기 때문이죠. 공유. 자, 그럼 여기서 을이 갑을 상대로 야, 이제 그만 이 토지를 분할하자. 분할하자. 분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을이 갑한테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로 봐야 된다, 외부로 봐야 된다. 내부로 봐야 돼요, 내부. 내부적으로 이미 어떻게 소유하고 있어요?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는 거죠. 이미 구분해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을이 갑상대로 분할합시다 라고 청구하는 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논리가 그래요. 어렵지요?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예요. 자, 문제 풀면서 나중에 좀 더 어려운 거 나오면 그때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내부 외부로 나눠지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상호 명의신탁이라고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갑이 현재 내부적으로 구분 소유하고 있는 부분, 여기에 을 지분 들어가 있어야 안 들어가 있어요? 을 지분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을이 구분 소유하고 있는 이 부분도 갑의 지분 당연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호가 서로 명의신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상호 명의신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너무 깊게 하지 마세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신탁법상 신탁도 적용 배제입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양괄호 2번이요. 적용 특례. 종중이나 배우자,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은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 유효라는 거죠. 또. 예. 그러니까 이 법률에 이 부실법이 적용은 되지만, 분명히 적용은 되지만 원래는 무효이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인 것도 있다고? 유효인 것도 있다는 거죠.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유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종중. 종중이 종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유효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배우자 괜찮다는 거죠. 와이프 명의로 명의 돌려도 된다는 거죠. 유효다, 유효. 자, 마지막으로 종교단체. 이 종중배우자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명의신탁이 뭐라고요? 효력이? 유효라고요. 얘는 예외적으로. 적용은 되고 안 되고. 부실법 적용되고 안 되고. 적용되고. 자, 부실법 적용되고 특례에 따라 유효가 되는 겁니다. 적용특례라고 돼 있죠, 지금. 적용특례. 적용돼야. 근데 유효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가담법, 양도담보, 뭐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상호명의신탁, 이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죠. 유효죠. 얘네들도요. 유효죠. 근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적용 자체가 안 되는 거하고 적용되지만 유효인 건 차이 있습니다. 구별 잘 해두세요. 자, 그리고 배우자는요, 반드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뭐예요? 혼인신고한 거. 혼인신고 하신 거예요. 혼인신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저기 인정 안 되는 거죠. 안 하면.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될 때 무슨 뭐 여자친구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자친구. 여자친구 명의로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라고. 여자친구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이 여자친구와 함께 명의신탁을 했다. 자, 그리고 이 명의신탁을 통해서 여자친구를 수탁자로 해서 등기를 격려시켰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명의신탁 유효, 무효? 무효. 등기 유효, 무효? 무효. 다 무효라는 거지. 그럼 이거를 유효로 만들려면은 갑하고 을하고 뭐 하시면 돼요? 예, 혼인신고 하시면 된다는 거죠. 혼인신고. 그죠? 왜 혼인신고 하시는 거예요? 유효로 만들라고. 그죠? 명의신탁 유효로 만들라고 혼인신고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럼 유효가 돼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사실혼 배우자다. 그럼 무효예요. 사실혼은요. 밑에 판례 보세요. 명의신탁 등기가 부실법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도 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을 함으로써 법률상 배우자가 되고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유효가 된다. 그때부터가 언제부터예요? 혼인신고한 때부터. 그죠? 소급한다, 소급 안 한다. 소급 안 하는 거죠. 혼인신고한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자, 이제 내려가서 본격적인 내용으로 갑니다. 자, 부실법에서는요, 2자간 명의신탁과 3자간 명의신탁이 있어요. 자, 먼저 2자간부터 보겠습니다. 2자간 명의신탁. 그러니까 2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건 몇 명이서 하시는 거예요? 2명이서 하는 거예요. 2명이서. 2자간 명의신탁이야. 근데 2자간 명의신탁은 첫 번째,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 자, 그리고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그러니까 나눠서 정리하셔야 돼요. 유효인 경우, 무효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일단 원칙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지. 그죠? 명의신탁 무효라 그랬잖아요. 왜 무효예요? 부실법 만들어가지고 다 무효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죠? 무효라고요, 무효. 이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가 유효예요? 자, 그러니까 이 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는 거죠. 부실법 제정 전이라는 거. 제정 시행 전이라는 거죠. 그죠? 제정 전이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건 제정 뭐라는 거예요? 후, 제정 후라는 거지. 부실법 제정 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제정 전하고 후로 왜 나누냐는 거죠, 도대체가.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책에는 다 이것만 나와 있어, 책에는 다 이것만. 무효인 경우. 이것도 해야 돼요, 이것도. 왜냐하면 시험에서 배우자, 아니라 자, 순서대로 자,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걸로 만약에 명의신탁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유효로 정리하셔야 되니까. 유효인 경우에 해당되니까 여전히 이것도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제발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일단 특별히 종배종이라는 말 없이 그냥 명의신탁이라고만 했다. 자, 그러면 2자간 명의신탁이니까 둘이서 명의신탁을 한 겁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서 명의신탁이 있었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자, 그리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격려시켰습니다. 자, 을이 수탁자입니다. 을이 수탁자. 그리고 갑이 신탁자. 이렇게 명의신탁을 통해서 수탁자 을 명의로 등기가 격려가 되었다. 그러면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니까 당연히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고, 그리고 수탁자 을 명의의 등기도 무효죠, 무효. 따라서 여전히 누가 소유자라고요? 갑이 소유자라는 거죠, 갑이 소유자. 그러면 여기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인 토지, 그 토지를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무단점유를 하면 무단점유하는 A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 누가 행사해야 되겠어요? 나가시라고. 나가시라고 누가 행사? 갑이 하셔야 돼요. 갑이 이 A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갑이 뭐기 때문에? 소유자기 때문이죠.
을은 A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예요. 다 무효기 때문에 무효. 자, 그러나 이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돼 있는 걸 이용해서 제3자한테 처분해버리면 명의신탁에서는 이 제3자가 무적이에요. 제3자가 이전 등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되면은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해버리고 이 등기가 유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신탁 함부로 하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유효인 경우 명의신탁 그럼 유효면 어떻게 되냐? 유효면 종배종입니다. 종배종. 자, 유효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를 들어 갑과 을 사이에서 명의신탁이 있었다. 근데 이 명의신탁이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그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면 수탁자 명의로 경료된 등기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효가 되는 거죠. 명의신탁 유효, 수탁자 명의의 등기 효력도 유효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꼬여요. 이제부터. 도대체 누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명의신탁이 유효라면 누가 소유자? 명의신탁이라는 것 자체가요. 내부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로 명의만 누구 명의로. 요게 이제 명의신탁이잖아요. 그래서 을도 그렇고 갑도 그렇고 둘 다 소유자예요. 둘 다 소유자. 엄청 복잡해요. 외부적 소유자가 을이에요. 외부적 소유자가 을, 등기 경료한 자.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누가 여전히 소유자? 신탁자가 내부적으로 여전히 소유자예요.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야. 그러니까 법을 만든 거 이렇게 복잡하게 계속 만드시니까 법리관계를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부실법 만든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내부 외부 소유자가 나뉘어지는 경우라면은 그러면 이 현재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 역시 외부의 제3자가 무단점유를 한다면 이 무단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해서 물권적 청구권 누가 행사하셔야 되겠어요? 에? 갑이 행사, 을이 행사? 을이 행사죠. 을이 이렇게 물권적 행사해야죠. 그죠? 을이 해야죠. 얘가 이제 외부로 봐야 되죠. 제3자의 무단점유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돼 있으니까 역시 제3자한테 팔아치울 수도 있겠죠. 그죠? 제3자한테 이전 등기했을 때. 이때 제3자 명의의 등기 효력은 역시 선악 불문하고 유효해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따질 필요 없습니다. 선악 불문하고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이다. 유효. 이렇게 돼요. 유효다. 유효다. 그러니까 일단 명의신탁이 유효든 명의신탁이 무효든 제3자한테 넘어가면 다 뭐가 돼요? 다 유효돼요. 다 유효. 여기서 유효인 이유는 을이 병한테 갖다 판 거니까 당연히 내부로 봐야 돼요? 외부로 봐야 돼요? 외부로 봐야 되죠. 그럼 을이 그냥 지가 지거 판 거예요. 지가 지거 판 거. 따라서 유효다. 유효. 자, 그럼 여기서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해서요. 자, 제3자한테 팔아먹기 전 제3자한테 팔아먹기 전을 가정했을 때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이 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전 등기 청구할 때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나 이전 등기 청구할 때 소유권에 기해서 청구할 수 있느냐? 소유권에 기해서 야, 너 말소해라. 이전 등기 청구해라. 이런 거 할 수 있겠냐?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에? 왜냐면 누가 소유자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내가 진정한 소유자니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말소 청구나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누가 소유자니까? 갑이 소유자니까요. 갑이 소유자. 자, 근데 여기서요. 야, 명의 신탁 끝났으니까. 명의 신탁 끝났으니까. 명의 신탁이 해지가 됐으니까 그를 원인으로 말소 청구나 이전 등기 청구한다. 이거는 하실 수가 없겠죠.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는 왜 안 되는 걸까요? 명의 신탁이 무효예요, 지금. 네, 무효라고요. 그러면 무효인 걸 해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에? 무효인 걸 해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이 해지라는 건 헤어지는 거잖아요. 헤어지는 거. 그러면 헤어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헤어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헤어질 수 있어요. 에? 다시 한번. 헤어지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만나야 헤어질 수 있다고요. 만나야. 근데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다고 무효라고요. 명의신탁이 무효라서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아니 명의신탁이 유효면 해지할 수 있겠죠. 근데 무효라서 안 된다고요. 무효라서. 친구 중에 제 친구 중에 한 놈이 이렇게 차인 거죠. 학교 다니다 차였어요. 그래서 그 헤어지자고 했던 거죠. 여자 쪽에서. 그 놈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어떻게 헤어지냐고. 사귄 적이 없는데. 사귄 적이 없는데 어떻게 헤어져? 그랬던 거예요, 그 놈이.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이렇게 막 부들부들 거리는 거죠. 안 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놈이었어요. 안 헤어지는 거죠. 아니, 사귄 적이 없는데 어떻게 헤어지냐는 거죠, 어떻게. 헤어질 수 없다는 거죠. 해지 안 돼요.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명의신탁이 유효잖아요, 유효. 그죠? 유효죠. 그럼 여기서는 갑이 을을 상대로,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말소 청구나 이전 등기 청구를 할 때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청구, 이전 등기 청구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자,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을한테 청구하는 거니까 내부로 봐야 된다, 외부로 봐야 된다? 내부로 봐야 돼요. 내부로 봐야 되죠? 그럼 갑이 소유자잖아요. 그럼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청구나 이전 등기 청구 할 수 있어요. 갑이 소유자라서. 그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갑이 소유자인데요. 내부관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명의신탁이 뭐라서? 유효라서. 명의신탁이 유효면 해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문을 보다가 명의신탁 해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럼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명의신탁 유효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귀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라고요. 책 보세요. 일단 제정 전입니다. 유효다. 첫 번째,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경우입니다. 자,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요? 쓰세요. 종배종이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명의신탁이 유효다. 유효. 자, 2번이요. 물권 변동도 유효다. 자, 그래서 이 소유자가 둘로 쪼개진다. 내부적 소유자. 내부적 소유자는 신탁자. 신탁자가 내부적 소유자자. 자, 그리고 외부적 소유자는 수탁자야. 3번이요. 무단점유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자는 수탁자다. 아니, 왜 수탁자가 행사하는 거죠? 외부적 소유자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이건 외부 관계이기 때문에. 자, 4번입니다. 제3자는 선악 따질 필요 없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하죠. 왜냐하면 이것도 외부 관계로 봐야 되니까. 자, 5번입니다.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서 말소 청구나 이전 등기 청구할 때 기억,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해서 싹 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행사하는 거니까 내부 관계로 봐야 되는 것이고, 내부적 관계 속에서 소유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신탁자이기 때문이죠. 그죠? 내부적 관계에서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그리고 명의신탁이 유효니까 해지가 가능, 해지가 불가능. 해지가 가능해요. 유효니까. 끝낼 수 있죠. 자, 밑으로요. 제정 후. 이 법 제정 후는 당연히 무효죠. 명의신탁이 무효다. 자, 1번에 명의신탁은 무효고 따라서 물권 변동도 무효. 따라서 수탁자 명의 등기 효력도 무효라는 거죠. 그래서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는 내부 외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소유자 누구예요? 신탁자가 소유자라는 거죠. 신탁자가. 내부 외부 따질 필요 없이. 따라서 3번에 무단점유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는 신탁자가 하시는 것이고 제3자를 무조건 보호하겠다가 부실법의 입장인 만큼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을 해버린다. 자, 5번으로 자,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서 말소 청구나 이전 등기 청구할 때 진정 명의 회복이나 소유권에 기해서는 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억을 주의하셔야 되죠. 아니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할 수가 없는 이유는 명의신탁이 뭐기 때문에? 무효라서 그래. 무효라서. 만난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해지 못합니다. 자, 오른쪽에 3번의 중간 생략형하고 4번의 위임형 보이시죠?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하고 총칙으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